우리가 사랑하는 영화 속 영웅들의 삶을 한번 현미경으로 들여다볼까요? 어벤져스가 외계 군단 치타우리로부터 뉴욕을 구해냈을 때 시민들은 과연 영원히 환호했을까요? 놀랍게도 영화 캡틴 아메리카 11호에 발단이 된 소코비아 협정은 영웅들이 도시를 파괴했다는 비난과 책임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슈퍼맨은 신과 같은 힘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인류의 잠재적 위협으로 간주되어 청문회에 서야 했고, 배트맨은 고담시 경찰들에게 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쫓깁니다. 심지어 스파이더맨은 사람들을 구하고도 데일리 뷰글의 편집장에게 공공의 적이라며 매일같이 가짜 뉴스로 공격당하죠. 왜 그럴까요? 목숨을 걸고 세상을 구했는데 왜 박수는커녕 비난과 감시, 그리고 혐오가 쏟아지는 걸까요? 이것은 단지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언가를 이루려고 노력하는 여러분이 필연적으로 마주하게 될 현실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꿈속에 들어가 함께 억지로라도 걷게 만드는 꿈을 걷는 자입니다. 맞습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보다 앞서 나간다는 것, 그리고 책임을 진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빈만큼이나 짙은 그림자를 만들어내기 마련이니까요. 제가 여러분이 쓰러지지 않도록 단단한 멘탈 갑옷을 입혀드리고 더 깊은 통찰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결심을 담은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는 뇌과학과 심리학의 관점에서 왜 탁월한 성취를 이룬 자들에게 비난은 세트 메뉴처럼 따라 붙는지, 그리고 우리는 이 필연적인 고통을 어떻게 해석하고 연료로 삼아야 하는지 함께 보시죠. 톨파피 신드롬과 사회 비교 이론. 왜 대중은 영웅을 끌어내리는가? 먼저 우리는 인간의 본성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질투와 평준화 욕구를 이해해야 합니다. 호주와 뉴질랜드에는 톨파피 신드롬이라는 사회적 용어가 있습니다. 키가 큰 양귀비꽃이 가장 먼저 꺾인다는 뜻이죠. 밭에 있는 모든 꽃이 고만고만한 높이일 때는 평화롭습니다. 하지만 어느 한 꽃이 불쑥 솟아올라 햇빛을 독점하려고 하면 농부는 밭의 균형을 위해 가차없이 그 꽃을 잘라버립니다. 이 잔인한 본능은 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가 제창한 사회 비교 이론으로 설명됩니다. 인간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려는 강력한 본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보다 월등히 뛰어난 슈퍼맨이나 아이언맨 같은 존재, 혹은 압도적인 성과를 내는 동료가 나타나면 대중은 어떤 감정을 느낄까요? 경외감도 잠시, 곧바로 자신의 초라함과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을 상향 비교라고 하는데, 이때 뇌의 전대상 피질은 마치 물리적인 통증을 느낄 때와 똑같은 고통 신호를 보냅니다. 이 심리적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영웅을 칭송하기보다 그들의 도덕적 결함이나 실수를 찾아내어 그들을 우리 수준으로, 아니 우리보다 아래로 끌어내리려 합니다. 그래야 뇌가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이 사라지고 심리적 안정이 찾아오니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샤덴프로이데, 즉 남의 불행에서 느끼는 기쁨이라고 합니다. 엑스맨 시리즈에서 돌연변이들이 겪는 차별은 바로 이 다름에 대한 공포와 열등감이 혐오로 변질되는 과정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조직에서 성과를 내고 두각을 나타낼 때 동료들이 묘하게 거리를 두거나 뒤에서 수군거리는 것을 경험한 적 있으신가요? 그건 여러분이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라는 존재 자체가 그들의 평범함을 자극하고 그들의 뇌에 통증을 유발했기 때문입니다. 즉, 비난은 여러분이 탁월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자 여러분이 키 큰 양귀비가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사람들은 실패한 자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동정할 뿐이죠. 비난받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부정성 편향과 그림자 투사. 대중은 영웅에게 자신의 어둠을 덮어 씌운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뇌과학적 기제인 부정성 편향입니다. 우리의 뇌는 생존을 위해서 긍정적인 정보보다 부정적인 정보에 10배 이상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살아왔습니다. 숲속에서 맛있는 열매를 발견하는 것보다 호랑이의 발자국을 발견하는 것이 생존에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슈퍼맨이 100명을 구해도 실수로 건물 하나를 부수면 대중의 편도체는 구해진 100명의 목숨보다 무너진 건물의 잔해가 주는 위협 신호를 훨씬 더 강렬하고 오래 기억합니다. 리더나 영웅은 필연적으로 선택의 기로에 서죠. 다수를 위해 소수를 희생해야 하거나 최악을 피하기 위해 차악을 선택해야 하는 트롤리 딜레마 같은 상황 말입니다. 이때 대중은 결과의 혜택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과정에서 발생한 부수적인 피해에는 맹렬히 분노합니다. 이것은 대중이 악해서가 아니라 뇌 위험 감지 시스템이 그렇게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여기에는 분석 심리학자 칼 융이 말한 그림자 투사 이론이 적용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에 있는 해결되지 않은 분노나 두려움 또는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비도덕적인 욕망을 억누르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그림자입니다. 그런데 영웅이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거나 윤리적 딜레마에 빠지는 모습을 보이면 대중은 억눌려 있던 자신의 그림자를 영웅에게 투사하여 공격합니다. 배트맨이 자경단으로서 법의 테두리를 넘나들 때 시민들은 자신들이 평소에 억누르고 있던 폭력성을 배트맨에게서 발견하고 그를 비난함으로써 나는 저렇지 않아, 나는 도덕적이야 라는 위안을 얻습니다. 즉, 영웅을 향한 비난의 상당 부분은 사실 비난하는 사람의 내면적 문제나 사회적 불만이 투영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리더로서 내린 결단에 대해 누군가 과도하게 비난하면 그것은 그 결정 자체가 잘못되었다기보다 그 비난하는 사람이 가진 불안이나 열등감이 여러분이라는 거대한 스크린을 통해 표출되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희생양 메커니즘과 영웅의 세금, 신이 아닌 인간이기에 겪는 필연. 세 번째 챕터에서는 리더십의 본질적인 딜레마를 다뤄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리더에게 완벽한 통제력을 기대합니다. 마치 신처럼 모든 변수를 예측하고 모든 위험을 차단해 주기를 바라죠. 하지만 어벤져스도, 배트맨도, 그리고 현실의 여러분도 신이 아닌 인간입니다. 영화 캡틴 아메리카 시빌워에서 제모 남작은 어벤져스를 내부에서부터 붕괴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완벽하지 않음을 파고듭니다. 대중은 자신들의 안전이 위협받을 때 그 원인을 복잡한 구조나 시스템에서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뇌는 복잡성을 싫어하고 단순한 인과관계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눈에 띄는 대상을 찾아서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희생양 메커니즘을 작동시킵니다. 사회적 재난이나 경제적 위기가 닥쳤을 때 대중은 눈앞에 있는 리더 하나를 비난하고 제거함으로써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착각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이는 고대부터 이어져온 집단의 불안 해소 방식입니다. 영웅은 권한을 가진 자가 아니라 책임을 지는 자입니다. 권한은 나누면 줄어들지만 책임은 나누면 커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히어로들이 겪는 고뇌는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은 결과까지도 내 책임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무게감 말이죠. 스파이더맨이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는 말을 평생의 신조로 삼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비난은 리더가 가진 힘에 대한 세금과도 같습니다. 소득이 많으면 세금을 많이 내듯이 영향력이 커지면 비난이라는 세금도 필연적으로 늘어납니다. 세금을 내기 싫어서 돈을 벌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처럼 비난이 두려워 리더의 자리를 포기하거나 도전을 멈추는 것은 더 큰 손해입니다.
세금 고지서가 날아왔다는 것은 여러분이 그만큼 많이 벌었다는 뜻입니다. 비난은 여러분이 그만큼 사회적 비용을 감당할 그릇이 큰 사람이라는 것을 세상이 인정하는 역설적인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필연적인 비난과 비판의 세트 메뉴를 어떻게 소화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강의를 듣고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세 가지 행동 지침을 제안합니다. 첫째, 비난의 원천 분리를 실행하십시오. 뇌과학적으로 전두엽을 활성화하여 비난의 내용을 논리적으로 분석하면 편도체의 감정 반응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들어오는 비난을 두 가지 박스로 나누십시오. 하나는 건설적인 피드백, 다른 하나는 감정적 배설입니다. 팩트에 기반하여 나의 성장을 돕는 피드백은 겸허히 수용하되, 질투나 열등감, 투사에서 비롯된 감정적 배설은 분석하지 말고 쓰레기통에 버리십시오. 저 사람이 나를 비난하는 이유가 나의 부족함 때문인가? 아니면 저 사람의 불안함 때문인가를 냉철하게 자문해 보십시오. 둘째, 10% 안티 상수를 설정하십시오. 2대 6대 2 법칙이라는 통계가 있죠. 어떤 집단이든 20%는 무조건 나를 좋아하고 60%는 중립적이며 나머지 20% 혹은 최소 10%는 이유 없이 나를 싫어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완벽하게 행동해도 최소 10%의 비난은 피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자연 법칙처럼 받아들이십시오. 비가 오면 우산을 쓰듯이 비난이 오면 내 몫의 10%가 왔구나 하고 담담하게 넘기는 태도. 이것이 바로 회복 탄력성의 핵심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려는 욕구는 망상이며 리더에게 가장 위험한 독입니다. 셋째, 소명에 집중하여 소음을 차단하십시오. 배트맨이 고담시 경찰의 추격과 시민들의 오해 속에서도 묵묵히 밤거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명확한 소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적 동기가 강한 사람은 외부의 평판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타인의 인정이 아니라 내가 추구하는 가치와 목적에 집중할 때 비난은 더 이상 상처가 되지 않고 지나가는 소음이 됩니다.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길이 명확하다면 옆에서 짖는 개 짖는 소리에 멈춰 서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은 타인의 칭찬이 아니라 여러분이 만들어낸 결과물 그 자체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요약하겠습니다. 첫째, 비난은 탁월함의 증거이며 톨파피 신드롬과 사회 비교 이론에 의한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둘째, 대중의 부정성 편향과 투사 심리로 인해 리더는 필연적으로 타인의 그림자를 감당해야 됩니다. 셋째, 비난은 영향력에 대한 세금이므로 이를 회피하지 말고 최소 10%의 안티를 상수로 받아들이며 자신의 소명에 집중해야 됩니다. 영웅은 칭찬을 먹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비난을 견디며 단단해지는 존재입니다. 슈퍼맨은 지구를 떠날 수도 있었지만 남았고, 배트맨은 가면을 벗을 수도 있었지만 다시 섰습니다. 비난받는 것이 두려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비난은 피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의 삶은 어떤 스토리도 없는 백지가 될 것입니다. 세상은 관중석에 앉아 비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경기장에 들어와 피와 땀을 흘리는 투사, 즉 여러분에 의해 바뀝니다. 오늘 쏟아지는 비난이 있다면 그것을 훈장처럼 여기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세상을 구하고 있다는, 적어도 여러분 자신의 세상을 구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니까요. 지금까지 당신의 꿈 곁에서 함께 조용히 걷는 꿈을 걷는 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